가장 시세가 높은 지역이 학군이 좋아서 투기꾼들이 투기해서 그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깰 수 있는 입지는 없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조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분석가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바로 빠숑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2024년 1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소장님은 과연 뭐 이렇게 바닥을 짚고 올라갈 건지 계속 내려갈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아마 KB에서 매주 부동산 아파트 시황을 발표를 합니다. 그걸 보면은 이게 평균인데 평균에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리고 평균이 있는데 딱 평균에 부합하는 지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 내려가고 있고요. 그것도 같은 서울도 그렇고 같은 시군구도 그렇고 심지어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요. 소형은 오르는데 대형은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평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들을 일단 전제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질문하셨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이제 2022년도에 좀 하락이 많이 됐었어요. 하반기 때 특히.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도 좀 하락이 되다가 중반에 살짝 올랐다가 하반기에 들어서 조금 정체 국면인데 네.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2022년도, 2023년도에 하락했던 이유를 따져 보면은 일단 그 전시기에 많이 올랐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뭐 네. 금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수급적인 문제도 있었고, 2022년도 하반기, 2023년도 상반기 때 비해서는 지금 2024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때 불안했던 요소들은 조금씩 다 상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 부분들도 이제 좀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유지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수급 부분들일 텐데 지금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게 보여요. 뭐 다세대 빌라에서 넘어오기도 하고 특정 입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2024년도에 또 아파트 수급에 따져 보기에는 공급도 적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의 지수로 볼 수 있는 게 KB 부동산 지수 보시면 아실 텐데 전세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세 가격은 실수요이기 때문에 아파트 실수요가 증가하는 지역들은 지금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매매가에도 서울은 좀 예외겠지만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2021년도처럼 뭐 올라가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은 평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좀 보실 때 어떤 통계 지표를 좀 유심히 보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라고 하는 블로그를 제가 2005년도부터 계속 칼럼을 써오고 있는데 제가 주말마다 쓰는 칼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 아파트 시황일 텐데 네네. 금요일 날 오후에 발표를 하시잖아요. 네네. 예, 그거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매매 시황, 전세 시황을 나눠서 이렇게 크로스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제일 자주 보는 게 그런 것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월간 단위를 보게 되면은 실제 금액이 나와요. 시군구 단위로 해서 시세가 얼마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매매, 전세, 예, 시세 그만 딱 봅니다. 네. 자, 그럼 소장님 혹시 그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 변수는 좀 뭐가 있다고 좀 보세요?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 이게 딱 정답처럼 무슨 요소가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 2023년도 상반기는 금리 이슈가 좀 컸던 것 같고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또 수급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입주 물량들이 적고 또 본의 아니게 뭐 전세 사기 등 문제가 터져서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 수요가 급감했거든요. 급감한 수요가 또 아파트 쪽으로 또 옮겨오다 보니까 또 수급에 있어서 수요가 갑자기 증가.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건 실수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이슈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보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수요라고 봐요. 제가 한국갤럽에서 2002년도부터 연구원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하는 조사를 다 수요 조사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 입지에 수요가 있는지를 보는데 그 수요가 인구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입지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 수요, 그다음에 네. 거주 수요, 소유 수요 다양한 요소들을 많이 분석을 하죠. 요즘에 또 보면 수도권 미분양이 뭐 한 40%가 또 증가했다라는 좀 기사가 있어요. 미분양이 조금 더 늘고 있는 듯한 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내관으로 작용할 가능성 없을까요? 수요와 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수요랑 공급은 이렇게 양면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게 이게 전체 숫자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에서 1 빠지는 거하고 1000에서 1 빠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게 좀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증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천만 증가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오히려 빠진 지역들도 많고 인천에서도 모든 입지가 다 증가했느냐? 서구만 증가했어요. 지금 미분양의 대부분 다 지방입니다. 지방이고 수도권은 원래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증가했는데 그게 커 보이는 것들이고 특히 인천이란 지역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인천에 대규모 단지가 하나 있었는데 대규모로 미분양이 났어요. 그 단지가 1000세대 이상 미분양이 났거든요. 그게 그냥 미분양 통계로 잡히다 보니까 수도권 전체가 미분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기준 하나 드릴게요. 시, 군구 단위로요. 1000세대 이상 미분양이 아니면은 많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인천 서구는 1000세대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한 거고요. 1000세대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서울하고 경기도는 1000세대가 넘는 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수준의 미분양은 아닌 거고요. 미분양 같은 경우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조금 더 걱정되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구는 보면 미분양은 증가하지만 전세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는 지역 중에 또 하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25년 동안 연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가 자꾸 바뀌는 것들을 본의 아니게 관찰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축이든 구축이든 큰 차이는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입지가 살짝 떨어져도 신축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신축을 선호하는 좀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구축이나 신축이나 전세가가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신축의 전세가가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인천 서구는 인천의 다른 구보다 신축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다 택지개발 지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면 입주할수록 전세가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죠.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축 전세가는 빠졌을 거예요.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숨겨진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 올해 이제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는 총선이 이제 4월 달에 또 있잖아요. 이게 또 부동산에 좀 미칠 영향 또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총선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사결정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어요. 답답해요, 솔직히. 최근에 이제 간신히 통과된 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뭐 3년 유예 그거 딱 하나 합의한 거예요. 그것도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인 한쪽 당의 지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은데 실거주 의무 그 조건이 완화가 안 된 거예요. 그 부분들만 지금 서로 합의해서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의사결정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당 야당 뭔가 완화를 해주고 싶은데 어설프게 완화 정책을 내놨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요, 집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도 다르고 관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방은 자가 비율이 60%, 70%, 80%예요.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수도권은 일단 전체 통계를 보면 반반인데 서울은 임차가 60%예요.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정치인이라고 판단을 해보세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피겠어요? 지금 선거철인데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한 정책을 피겠습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래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잘못 그 뇌관을 건드렸다가는 임차인들의 역풍을 맞거든요. 4월까지는 아마 정책이 아무것도 바뀌진 않을 것 같고 4월 끝나고 누가 다수당이 되든지 간에 예전보다는 규제가 좀 풀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최근 4월 총선을 앞두고 교통 혁신 대책을 또 발표하면서요. GTX 이제 연장이라든지 신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발표했는데 뭐 지금 집값에 어떤 추가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이미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다 돼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좀 일반화돼 있지는 않은데 너무 다양한 정보 전달 매체가 있고 심지어는 모든 언론사가 다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국민들이 호재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미 그 호재에 대한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 거하고 시세가 올라가는 게 일치할 수도 있고 조금 이격이 될 수도 있는데 올해 그래도 조금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지역들은 올해 개통되는 라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GTX A 일부라든지 아니면 8호선 연장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지역들, 그 지방에서는 이제 대구권 광역철도라든지 부산권 광역철도가 또 있거든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뭐 그 중에서 서울 경기를 잇는 GTX A 노선이 지금 현재 동탄에서 수서까지 올해 개통이 되잖아요. 3월달 개통 예정이죠. 네. 이미 집값은 많이 올랐는데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이미 다 반영됐다고 보세요? 분양되는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분양이 없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미분양이 그래도 경기도에 좀 조금 있는 편 지역들이 남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GTX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미분양들이 사라질 테니까 그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분양이 좀 사라지게 되면 시세는 올라갈 거다. 그렇게 좀 이렇게 추정은 해보고 있고요. 근데 그건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 한강 북쪽에 네. 왜냐면 8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한강 북쪽 구리 남양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북부 라인도 있어요. 네네. 파주하고 일산, 덕양구, 그다음에 연신 내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오는 것도 네네. 11월달에 개통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가 왜 보고 있냐면은 서울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비싸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네. 그 경기도 남부도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경기 이 북쪽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저렴해요. 많이 저렴하죠.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잘 그 상승 탄력을 못 받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유출해 볼 수 있는 것이 서울의 전세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서울에 올라간 전세가 수준이면은 경기 북부 가면은 집을 사고도 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수요가 조금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뭐 이런 교통 호재로 인해서 경매 시장도 지금 좀 들썩인다라는 이런 기사가 조금 있는데요. 경매는요, 이게 좀 상품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파트가 있고 다세대 빌라가 있고 뭐 오피스텔이 있고 토지가 있고 상가가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좀 지역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도 경매를 꽤 많이 공부를 했었고 20년째 보고 있는데 네네. 참 신기한 게 제가 바라고 있는 지역에 바라는 상품들은 경매로 안 나와요. 경매는요, 정말 선수들의 영역인 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걸 사서 근데 싸게 사야 돼. 네, 그걸 네. 비싸게 파는 비싸게 게 사야 돼. 목적이지 네. 좋은 물건을 사는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를 강의하거나 가르치시는 분들이 경매를 배우면은 좋은 물건 나왔을 때 살 수 있다라고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99.9% 거짓말입니다. 나올 수가 없고요. 네. 그 전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경매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아파트는 일단 경매는 조금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경매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호재들이 많아요. 네. 택지개발, 신도시, 교통호재, 그다음에 최근에 또 발표됐던 첨단 산업단지, 뭐 그린벨트 푼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땅을 평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 데도 있고 또 네. 경매에서 하면 더 싸잖아요. 근데 호재가 터지면 분명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호재가 터지거나 터질 만한 지역들을 토지로 투자하시는 것들은 제가 경매를 추천드리는데 아파트는 제가 뭐 추천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 네. 하면 좋은데 생각보다 수익이 낮을 거란 말씀이고요. 다세대 빌라는 정말 선수들만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허그 있잖아요. 네네. 허그에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줬는데 네. 그들도 못해요. 그러니까 100%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감정평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건. 네네. 예,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는 정말 선수들끼리 단타로 하실 분들만 들어가시는 것들이고 오히려 좀 비주거 상품 쪽으로 경매 접근하시면은 경기도는 할 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호재가 많아서. 주로 토지 뭐 이런 아니면 상업용 건물 소액 이쪽으로. 그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 아, 그런 거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 보니까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은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용도 지역이 좋아도 싸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해제가 되는 순간부터 시세가 많이 올라가고요. 또 용도를 바꿀 수 있으면 시세가 또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아파트는 몇십 프로 올라가면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토지는 2배, 3배 올라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안 해요. 10배, 뭐 심지어 100배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런 호재들이 전국적으로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30년도까지는 네. 호재가 발표된 지역들을 한번 계속 크로스 체크해 보세요. 음.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사회면이나 정치면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지자체 이슈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많이 관찰해 보시면 토지 투자할 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뭐 네. 지하철 5호선 연장 조정안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좀 인천, 뭐 경기 쪽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뭐 집값에 좀 미치는 뭐 분위기라든지 앞으로 전망
지금 들어가도 좀 괜찮은지 아직 뭐 조정안에 대한 발표다 보니까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요건 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5호선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네네. 됐다 하더라도 착공부터 60개월이거든요. 그럼 네네. 5년, 6년이 걸리는 것들인데 네네. 착공 되기까지도 한 전 몇 년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포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네. 5호선 연장뿐만이 아니라 GTX D가 있어요. 네네. 근데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GTX D가 좋겠어요? 5호선이 좋겠어요? 왜냐면은 두 개 다 해주면 좋겠는데 네네. 예산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예산이 있었으면은 GTS A, B, C를 동시에 착공했을 거예요. 아, 네네네. 단계별로 착공하고 단계별로 착공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착공하잖아요. 국가 예산을 쪼개서 써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GTX A, B, C도 쪼개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D랑 5호선 같은 경우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남는 게 그 9호선 연장이 있어요. 저쪽 동쪽으로. 네. 지금은 이제 강동구 보훈병원역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4단계 연장이 그 고덕역까지 가기로 했었거든요. 강동구 고덕동까지. 근데 그게 원래 더 일찍 됐어야 되는데 네. 순서가 밀렸어요. 갑자기 누가 치고 들어왔냐면은 세종고속도로가 치고 들어왔어요. 철도랑 고속도로인데 무슨 상관이냐? 네. 그게 국토교통부 거잖아요. 세종시가 무조건 1순위인 거 아시죠? 아, 특별시에서 뭐 하겠다고 하면은 무조건 영순이기 때문에 경기도 라인은 밀린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예산적인 문제들을 언제 다 해소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지 않고서는 5호선은 지금 굳이 5호선 때문에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반대. 아, 네. 좀 장기간 보시는 분들은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좀 팁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셨거나 내 집 마련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꾸 싼 거를 찾려고 그래요. 싼 거를. 예, 그러니까 가끔가다 저한테 와서 뭐, 빠숑님, 소장님에서 제가 지금까지 안 오른 정말 신박한 물건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 오른.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대요. 아, 네네. 호재는 있는데 네네. 그건 사면 안 돼. 아, 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진짜 A가 한 10배 오르고 B가 2배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10배 오른 거 사야 돼요. 아,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우상향한 것이 우상향 가능성이 높고요. 도태된 것들은 만약에 2배 올랐으면은 이게 인플레이션만큼 못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못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오히려 많이 오른 것들을 선택한 게 더 음. 바람직한 투자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장님 이제 입지 전문가로서 네. 뭐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지역의 유망성을 좀 판단하세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저는 수요를 많이 보고 있고요. 수요. 근데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리서치를 할 때에는 요소가 뭐 33개인가 돼요. 근데 그걸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제가 굉장히 단순화해 놓은 것들을 책에 담아 놓았던 것들이었었고요. 전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봅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지 그다음부터 모든 입지가 갖춰지는 것들이거든요.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교통이 중요하다, 학군이 중요하다, 뭐 상업시설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하는데 네. 그거는 2순위고요. 네. 그 전에 일자리.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고 일자리가 갖춰진 상태에서 나머지 조건들이 기반 시설들이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일자리가 많거나 많아질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결국은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네네. 그럼 지금 226개 시군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장 시세가 높은 지역이 현재 KB 시황으로 보게 되면 서초구거든요. 서초구. 근데 네, 저는 그렇죠. 서초구라고 보지 않고 그냥 강남구라고 봅니다. 아, 두 개는 같은 예. 덩어리예요, 솔직히. 네네네네. 서초구, 강남구가 네. 88년도에 분리가 된 것뿐이지 같은 몸뚱이였습니다. 여기가 제일 비싸거든요. 비싼 이유는 학군이 좋아서 투기꾼들이 투기해서 그게 아니라 일자리가 일자리가 몰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시군구 단위로 일자리가 제일 많은 데가 강남구예요. 83만 개가 있어요, 지금도. 어휴. 근데 강남구 인구가 5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깰 수 있는 입지는 없어요, 지금. 아, 네. 지금 화성시가 네.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는데 화성시가 지금 50만까지 왔어요, 일자리가. 어우, 많이 그래서 아무튼. 동탄 이쪽이 또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다 이유가 일자리죠. 있군요. 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 지방도 마찬가지는 얘기고요. 네네. 잘 모르시겠으면 그렇게 선망하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을 선점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들이 될 것 같고 나머지 기타 등등은 요 일자리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주는 프리미엄 요소 그렇게 네.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입지 분석과 관련된 뭐 사요소로 일단 뭐 교육, 뭐 교통, 그리고 상권, 환경 이렇게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물론 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요소 중에서 혹시 상대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요즘에는 또 중요한지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어요. 아마 일반인들이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그러니까 키 바잉 팩터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제가 우선순위로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 그게 네 가지가 1, 2, 3, 4 등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는 것들인데 이것도 그냥 제가 정도처럼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평균적으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일자리 가지고 분석을 안 해도 돼요. 이 안에서 교통이 좋은지, 교육이 좋은지, 환경이 좋은지를 따지게 되면은 예, 그게 제일 다 모든 조건이 좋은 데가 제일 비싼 것들입니다. 근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있죠. 경기도에는 경기도 자체 수요가 있고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수요가 있어요. 서울의 배후 수요지죠. 그러면 이제 서울의 배후 수요지 같은 경우는 교통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의 배후 수요지가 아닌 자체 수요지 같은 경우는 학군이 중요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이 어떤 존재 목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따져 보시고 중요도를 따져 보셔야지 정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인구 소멸이다, 지방 소멸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부동산이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극단적인 분과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히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으로서 부동산은 유망하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이 좀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수장님이 보시기에 한국 부동산 투자처로 어떻게 매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결국은 인구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집이 필요 없다. 지금 집 수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아마 주택과 인구 문제를 연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의 일일 겁니다. 다 저는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인구는 증가하지 않아도 세대수는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좀 급격히 증가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공급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문제는 세대수 증가도 이게 또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1인 가구, 2인 가구만 증가하는 게 문제가 있고 세대수 증가도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지역은 이제 돈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부동산으로 투자하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근데 아직까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들,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들은 가격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인구가 감소해도 살 수 있는 입지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신도시를 확장했는데 지금은 확장했던 신도시가 다 필요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어 지역,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해도 이 테두리 지역들은 감소할지 모르겠지만 핵심 입지들에 대한 수요들은 또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지역들은 계속 인플레이션만큼 혹은 그 이상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막 퍼져 있을 때는 기반 시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살아도 되고 여기 살아도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 주변의 테두리 지역들의 수요가 없다 보니까 기반 시설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학교, 학원, 그다음에 뭐 금융권, 상가 이런 것들이 막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아마 주택 수요가 좀 줄 것 같아요.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공고하게 있는 지역들은요. 어차피 이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도 일을 오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계속 인플레이션 이상만큼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지역의 그런 코어는 어느 지역까지 좀 연동해서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있으면은 고정적인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경기도가 참 오묘한 지역인 게 서울의 배후 수요지로서만 역할을 하는 데가 있고 자체 수요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데가 있어요. 같이 함께 자체 일자리도 있고 서울 배후 수요지 역할도 하고. 분당인가요? 여기는 완전 고죠. 제가 제 용어로 경기도 F4라고 하는데 그건 시세대로 딱 나옵니다. 과천, 성남, 광명, 하남이에요. 다 남쪽에 있죠, 이렇게. 근데 북쪽이 조금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좀 북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고양시와 의정부 이 정도 라인까지도 좀 괜찮을 거라고 봐요. 구독자분들이 결국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집을 사는 게 좋냐, 아니면 기다리는 게 좋냐, 어떤 답변을 좀 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게 좀 이게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거주 용도가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거주 용도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내가 결혼했는데 전세든 자가든 사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 집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게 다행히 막 최저점이야. 그러면 행복할 텐데 2021년도 같이 고점일 수 있잖아요. 전 그때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사라고 말씀드리죠. 대신 잘 사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내가 샀는데 집값이 빠질 수 있어요. 이것들을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주거 실태 조사라고요. 매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가로 집을 소유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평균이 10.8년이에요. 작년 발표된 게. 그러면 11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집을 사지만 집을 궁극적으로 11년 후에 팔 텐데 그때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샀던 분들 중에서도 집을 잘못 사지만 않았으면은 2032년이 되나요?
2배는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 드리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 용도는 이걸 따져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단타로 쳐야 되니까 2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신 분들은 시세가 무조건 2년 안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11년 동안 거주하실 분들은 이걸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 분들의 좀 그 심정은 공감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좀 답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로 기다려야 되는지 전세로 기다려야 되는지. 자, 그럼 실수요자분들께서 이렇게 집을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셔야 되겠다 이랬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어떤 키워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년 후에 판다는 생각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력으로 집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좀 실패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리서처예요. 저는 이제 투기꾼도 아니고 뭐 물건 추천하는 사람도 아니고 중개업자 아닙니다. 부동산 석사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연구원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일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데 리서치를 해보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대부분 어떤 후회할 것 같으세요? 집을 산 사람들이. 그때 살 걸, 뭐 그 전에 살 걸,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좋은 곳에 살 걸? 빙고. 그게 대부분입니다. 더 좋은 걸 살 거예요.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1년이라는 기간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내 수준에 맞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후에 내 수준에 맞는 집을 사시면 돼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후회를 좀 덜 합니다. 영끌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내 경제적 수준에 맞는 집을 산다고 하면은 그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후배들한테 늘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실수요자, 무주택자뿐만이 아니고 뭐 1주택자분들의 갈아타기 혹은 뭐 한 주택을 더 살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전략들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 시장을 좀 쪼개 보면은 1주택자의 구성비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 한 5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한 40%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 투자자가 한 10% 될 텐데, 결국은 1주택자들의 고민이 대한민국 부동산 주택 문제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1주택자들은요, 일단 집을 사잖아요. 그 순간부터 다음 이사갈 집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목표로 하는 집들. 물론 이제 5년 후에 갈 수도 있고 10년 후에 갈 수도 있고 뭐 평생 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늘 다음 단계의 집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그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왜 장기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나 새 아파트 살고 싶은데 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새 아파트를 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소위 말해서 정비사업 극초기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럼 이거는 한 10년 계획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년 후에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좀 그때부터 어떤 지역에 어떤 새 아파트를 갈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입지에 청약으로 당첨되기는 힘들 거예요. 추첨제나 아니면 줍줍이 아닌 이상, 무순위 청약.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으로 확률이 높은 정비 사업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10년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는데 자금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상급지 갈아타기라고 하는데 상급 입지든 상급 상품으로 갈 때 지금 수준의 금액보다 더 들어요. 10년 후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래서 지금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대출을 얼마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결국은 이사갈 지역, 상품 그리고 자금 계획 이것들을 준비하라고 좀 추천드리죠. 네. 그러면 혹시 다주택자분들을 위한 전략도 있으실까요? 다주택자분들은 이분들은 이미 제 수준 이상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건방진 충고를 드릴 수는 제안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들이 있고 기간이 좀 짧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꼭 한 가지 입지, 한 가지 상품만 고집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아파트를 아무거나 사놔도 다 올랐어요. 전국에. 아무리 싼 거 사놔도 다 올랐어요. 그게 언제까지 가능했었냐면은 2010년도까지는 가능했어요. 왜? 수요는 많았는데 공급이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심지어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공 아파트 다 올랐어요. 지금 그게 안 돼요. 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특히 2020년도 이후부터는요. 기하급수로 공급이 돼서 그 전에 공급했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이 됐거든요.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190만 채예요.
아파트만 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세대 빌라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조건 옛날에 그 투자했던 상품으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고집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기간을 조금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냥 한 사이클을 놓쳐도 그 다음 사이클 올라가는데 지금 한 사이클을 놓쳤는데 안 올랐잖아요. 네네. 그럼 안 오릅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손절매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바깥 해야 네네. 되니까. 네네. 오히려 지금까지 올라간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네. 과거보다는 투자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히 올라갈 것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간을 야구 망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고 홈런 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짧게 좀 수익을 좀 줄이셔갖고 예, 그렇게 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호재가 터지기 전에 들어가서 호재가 터진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고 나오셔야 되는데 아, 네네. 예, 그걸 끝까지 꼭지에 팔고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 주식 교훈 있잖아요. 네네. 무릎에서 사갖고 어깨에 팔라고. 그런 심정으로 가셔야 돼요. 분명히 올라갈 게 보이는데 그때 파셔야 돼요. 예,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또 하나 뭐냐면은 과거랑 달라진 게 예전에는 신축이랑 구축이 다 올랐어요. 이제 구축 중에는 안 오를 게 더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신축이나 신축이 될 것들 위주로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옛날처럼 집수 많은 게 잘난 게 아니야. 네. 한 채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거 사는 게 중요하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소액, 뭐 지방 갭 투자라든지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위험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일단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투자하실 분들은요. 내 집 마련부터 하시고 하세요. 아,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한번 올려본 분들하고 올려보지 않은 분들은요.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집을 한번 사면요. 그 다음에 바로 알아요. 자,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 이제 대학교 여자 후배가 있어요. 네. 미혼입니다. 돈을 10원도 안 썼어요. 그냥 다 적금을 했어요. 맨날 야근하니까 네. 그 공무원 사채세 나오는 밥 먹고 그러다가 다 공무원 사택에서 20년 살다가 네. 나가라 해서 나왔는데 음. 나오면서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전세로 갈까요? 자가로 갈까? 자가로 가라고 추천드렸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서울 역세권에 30평대를 사라고 아파트까지 찍어줬거든요. 네, 네. 근데 얘가 30평대 사기엔 돈이 부족하니까 20평대를 산 거예요. 음. 20평대 산 날부터 후회를 하는 거야. 아, 조금 더 30평대 살 걸. 왜냐면 그때부터 얘가 공부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호갱노노 직방 KB 부동산 막 보면서 30평이 또 많이 올랐네. 수요가 더 많네. 이걸 얘가 머리가 좋은 애니까 일주일 만에 파악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일단 한번 사본 사람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알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입지, 좋은 상품들 본능적으로 알 수 있고 대출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들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그걸 경험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면은 돈이 묶여서 돈이 없잖아요. 네. 실거주랑 투자랑 같이 할 필요 없거든요. 내가 실거주할 집은 임차 살면 되는 것들이고 사두는 집은 전세를 쓰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한번 사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입지를 잘 몰랐어? 입지 공부하는 것들이고 상품을 모르면 상품 공부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최소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신 다음에 그리고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정부가요 안전진단을 좀 면제하거나 이제 뒤로 돌리거나 아예 이름도 좀 바꾸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좀 있는데 결국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이제 시도할 수 있게 공급 대책을 좀 내놨는데요. 이런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절차가 좀 간소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그냥 제도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은 해야 돼요. 기둥이 남아 있으니까 네네. 이런 건 안전진단을 하면 되는데 재건축을 어차피 부실 건데 이걸 왜 진단을 하는지 잘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절차들을 간소화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은 환영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재건축의 속도가 과거보단 좀 빨라질 것 같다. 그것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사업성이 높은 재건축 단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더 넓은 평형대를 소유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대부분 다 중층 이상의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추가 분담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나갈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분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추진이나 조합 설립 인가를 했다고 다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낼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시세가 더 올라갈 입지이고 상품인지를 따져보신 다음에 재건축 투자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파트를 한 번도 사보지 않으신 분들은 재건축하지 마세요.
네. 제가 아까 내 집을 한번 해보시라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사보면 알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하시고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떨어지고 있고 옛날보다 좀 까다롭게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집이 적정 가치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좀 볼 수 있는 팁이 있나요? KB 부동산을 매주 보시면 되고요. KB 부동산이 한눈에 안 들어오시면은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 제가 네. 주마다 칼럼 토요일을 쓰고 있으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더라도 주변 시랑 비교해 봤을 때 시세가 올라갈 수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적정 가치를 따지지 마시고요. 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닌지만 따져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은 적정 가치를 따질 수 없어요. 음. 제가 25년 동안 한 리서치가 뭐냐면은 수요조사예요. 수요조사가 뭐냐면은 적정 시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조사인 거예요. 25년 동안 한 저도 몰라요.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가격인데도 들어올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압구정동 재건축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추가 분담금이 10억, 20억 들어갈 건데 저걸 누가 분양받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만 분양 못 받지 압구정 조합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아파트가 3,000채면은 3,000세대에 대한 수요만 있으면 되지 전 국민 4천만, 5천만이다 그 집에 수요가 될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는 비싸지만 그 비싼 집을 사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숫자만큼만 있으면 수요가 있는 거고 그게 적정 분양가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최근에 분양했던 것 중에 제일 비싼 집이 뭐였었냐면은 원어 청담이라고 있어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8층짜리 주상복합 단지인데 슈퍼 펜트하우스가 450억에 분양이 됐습니다. 경쟁률이 5대 1입니다. 근데 그 5대 1은 찐 5대 1이에요. 아, 네. 현찰로 다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시세처럼 보이시죠? 근데 그거를 생 현찰로 450억 줄 사람들이 5명이 서 있다고 줄 서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정 가치를 판단하지 마시고 수요가 있는 가격이고 올라갈 가격이면 판단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계주공 5단지가 지금 13평이 네. 4억 8천 정도 전후할 겁니다. 한 5억 정도로 잡을게요. 네. 그 13평을 5억 주고 삽니다, 지금. 네. 근데 추가 분담금을 GS건설에서 5억을 더 내면 34평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총 원가는 10억이잖아요. 네. 10억이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10억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잖아요. 옆에 있는 새 아파트를 봤어요. 상계주공 8단지가 입주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11억에서 15억 정도 합니다. 상계주공 8단지보다 상계주공 5단지가 더 좋은 입지예요. 네. 더 새 아파트죠. 그럼 이게 11억, 15억이면은 이걸 10억 주고 사면은 비쌉니까, 쌉니까? 괜찮네요. 예,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이분은 괜찮다고 하셨고요. 절 욕하지 마십시오, 조합원님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일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사시는 거고 안 되면 못 사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변 입지의 상대적 가치를 가격을 좀 비교해봐라. 그럼 이제 결국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선생님 혹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애초에 팔 수 없으면 사지 마라.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너무 신기한 게 아파트면 다 팔릴 것 같잖아요. 심지어는 그냥 가져가라도 안 갖고 가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아, 네. 전세와 매매가가 붙어 있어. 예. 붙어 있는. 소유 수요, 매수 수요가 없는 아파트는요. 투자하기 전에 거래 현황들 좀 보셔야 돼요. 예, 좀 꾸준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 손절매를 해도 팔리는 거야 되는데 손절매는커녕 그냥 밑지고 팔아도 안 팔리는 것들은 사면 안 되죠.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네. 네, 그래서 선배들의 경험이니까 그것들은 그냥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0년 이상 입지 분석가로 이제 활동하고 계신 저희 빠숑님의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초역세권 구축이냐, 아니면 애매한 역세권 신축이냐. 하나, 둘, 셋. 초역세권 구축. 아, 역시 입지를 보시는군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요. 100대 0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비율로 따지게 되면 한 80대 20 정도 될 텐데 입지에 따라서 신축이 더 좋은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초역세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따져봐야 돼요. 역세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연결된 역세권이어야 돼요. 전철인데 네. 하루에 타는 사람들이 100명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긴 역세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구축을 사면 안 되는 거고. 하지만 상품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새 아파트로서 프리미엄을 갖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갓 입주하면은 최고의 퀄리티잖아요. 네. 그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길게 가는 데는 10년이에요. 10년. 근데 10년까지 가는 단지도 별로 없어요. 5년이면 끝나요. 그냥 구축이 돼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5년, 10년 지난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입지만 갖고 평가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초역세권이라고 하는 입지면은 구축이어도 이게 더 높은 거죠.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냐 아니면 좀 덜 똘똘하지만 두 채냐? 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 둘, 셋. 지금은 똘똘한 한 채. 네. 세금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비율로 따지게 되면 6대 4 정도예요. 6대4. 덜 똘똘한 두 채 하는 게 좋은 시장들도 있어요. 네. 비규제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합니다. 예, 지방은 지금 덜 똘똘한 거 여러 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네. 왜냐면 좀 줍줍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두 채 하면 손해기 때문에 네. 세금적인 혜택들을 다 받아가시면서 한 채로 계속 바꿔 타시는 전략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늘 네. 뭐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 혹시 부동산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으시면 한번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제 평균으로 올라가는 것 뿐이지. 근데 평균이라고 하는 것들의 함수는 뭐냐면은 많이 올라가는 게 있고 빠지는 게 있다는 얘기를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 특히 초보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자꾸 내가 돈이 없다고 싼 것만 찾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올라가는 것들 내에서만 찾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아무거나 그래도 다 실패야. 근데 이것들을 선택을 많이 하세요. KB 부동산을 저는 딱 한 3개월만 꾸준히 보시면요.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능력보다 조금만 더 좋은 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자꾸 더 좋은 입지, 좋은 상품들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전문가이신 마숑 김학렬 소장님을 모시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그리고 투자의 원칙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